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 등 개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 총리는 이날 사단법인 광주 전남 언론포럼 주관으로 광주 서구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광주 전남 지역 언론사들과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 전라도 명명 천년 기념사업,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신안 흑산공항 건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사회 간접자본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질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이 넓은 시야로 들여다보고 광주 전남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낙곤 광주 MBC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합동 인터뷰는 김우관 남도일보 전남 서부권 취재본부장, 오성수 광주 매일신문 편집국장, 구길용 뉴시스 본부장, 권신호 광주 CBS 보도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남도일보 정유진 기자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 현안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결부돼 있어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주겠다 이런 다소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피했는데 총리님께서 현행 관계부처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거기에 묻고 싶고요. 이와 결부된 문제로 무늬만 지금 현재 국제공항으로 전략한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지역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는 민간 공항끼리의 통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습니다. 군 공항 이전이 풀리기 전이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통합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얘기의 편의상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는 KTX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KTX가 연결된다 그래서 당장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KTX 2단계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케 한다라고 하는 작년 겨울의 합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 형식으로 그것이 결정이 됐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걸 작게 보지 마시고 큰 결정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주례회동 때 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무안공항에 KTX가 경유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총리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만 뻐끔뻐끔하면서 좀 무슨 소린가 이런 표정으로 봤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무안공항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KTX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는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지만 대통령의 결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KTX가 이렇게 거기를 경유하도록
진행이 되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면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지요. 아까 김홍관 국장께서 정부가 나서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이게 군공항 이전이 전국에 3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 이러는데요. 어느 한쪽만 예외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설령 정부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되니까요. 저는 전라남도에 뭐 어디든 그건 제가 머릿속에 없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그 지원책과 또 그 뒤에 올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 이런 걸 균형 있게 판단하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군공학에 대해서 포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열린 뭐 대화랄까 토론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은 그것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대구 군공항의 경우는 물론 민간공항과 함께 옮겨갑니다. 대구의 경우는. 그런데 지자체장과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 경북 의성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굉장히 그 피폐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오죽했으면 저 컬링이라고 그러나요? 동계올림픽 종목 그 훈련장까지 있고 경기장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그 경제적인 피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 군공항도 좋다 하는 의견도 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으로 딱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군하고 지금 경합 중이고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군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전남 지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제 뭐 깊이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야 아마 다음 세대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전남 서남권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흑산도에 공항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그 제안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그 첫 삽을 떴어야 되고 또 그 본격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경제성이 낮다는 그런 이제 정부 부처 의견 때문인데 이게 SOC라는 게 경제성만 따지다 보다면 그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의 중추적인 기반 시설로서의 흑산 공항 빨리 좀 서두를 수 있는 방법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지사 시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던 사업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도청 간부에 의해서 일부러 제가 얘기를 해서 뉴스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환경부 또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하고 몇 번 이걸 상의를 했는데요. 주로 환경부가 환경 문제도 제기하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 나왔었던 그 전망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단계는 환경부 산하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의 보완을 지금 국토부한테 2번째로 요구하고 있죠. 국토부가 아마도 이달 중 2월 중에는
보완 자료를 내게 될 겁니다. 국토부는 해야 한다는 그런 쪽이고요. 조금 더 제가 저는 해야 한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리라고 해서 부처 의견을 마구 그냥 억눌러 가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요.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의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국책 사업인데요. 사실 건물만 좀 덩그러니 젖어 있고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전당 개관이 당초 한 5년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던 문화권 조성 사업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또 후보 시절 포함해서 대통령 되고 이후에도 문화전당 조성 사업의 좀 정상화를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문화의 전당은 대단히 크게 지어졌고 제가 지사 시절에 몇 번 거기를 다닐 때마다 여기를 뭘로 채울까 하는 고민도 하곤 그랬었어요. 우선 콘텐츠의 보완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책임지실 분이 빨리 정해져야 하는데 지역 여론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좀 그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께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시아문화전당 좀 챙겨주십시오. 이건 장관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런 부탁을 늘 드리고 있고 이 문화전당의 책임자 인선에 관해서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늘 그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지역에서 영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곤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지혜를 모아서 우선 그 책임자 선정부터 빨리 순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문화관광부 내부의 사정은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지나가야 좀 이런데 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온통 올림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총리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형 개헌 문제. 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청와대도 국민 기본권의 강화, 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이 개헌이 필요하다. 또 그 시기는 6월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국회도 큰 틀에서는 개헌에 동의하지만 그 시기나 또 내용 면에서는 여야가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도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단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3월 20일 경까지는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또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개헌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제 권력 구조가 가장 견해 차이가 많은 분야이고요. 기본권 분야는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대립이 있지는 않은데 미세한 대목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부닥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의 이런 민주적인 사건들, 민주화를 향해서 가는 5.18을 포함한 자랑스러운 사건들을
다 망라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분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분권입니다. 지방자치는 아마도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견해 차이가 적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질 때가 됐고 그건 다른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죠. 일부에서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권력구조를 뺀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냐 또 이런 게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정치권의 최소한의 양해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경제 사실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자 현안이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업자가 약 102만 8천 명, 약 103만 명 정도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약 100만 명 실업자 시대가 됐었거든요. 실업자 중에서도 소위 실망 실업자, 소위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48만 명 웃돌고 있고 또 장기 백수자가 14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이런 각종 지표들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이 어려운 시기고요. 앞으로 약 4년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본도 한 5, 6년 전까지는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절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반대로 돼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오히려 한국 청년들까지 이렇게 와달라고 할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비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 10년 이쪽 저쪽 이렇게 늦게 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도 그러고 일본은 2차 대전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왔는데 우리는 6.25 직후에 그게 왔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그 세대 아직 그 사회의 상층부를 꽉 차지하고 있는 그 세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은퇴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 대신에 청년은 앞으로 3, 4년 사이에 약 40만 명 가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년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지금이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직장에 계시고 청년층은 늘어나고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년 정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고통스러운데 또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별로 없고 하는 이른바 미스매치의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청년 취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곧 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부족하다. 이런 내부 진단이 있어서 좀 재검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지금 놓여 계셔서 참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총리께서는 그 신년 경제계 인사회 때 그래도 이제 경제가 서서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일단 이제 세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요. 우선 당장 거론되는 것 중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민 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들, 또 서민 경제와 밀접한 그 사회 분야들, 경제 분야들에 대해서 좀 손길을 많이 뻗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경제 회복에 이제 얼추 한 4년 정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단축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자 또 그 능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 가지신 분답게 경제 분야에서도 어떻게 사이다 노력을 한번 좀 해주실 각오를 좀 밝혀주시죠. 네, 바로 4년 정도가 고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것이 특단의 대책이죠. 해서 조금 시야를 넓게 보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그런데 호응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연봉 3천만 원을 보장하는 농촌 일자리를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을 나온 친구들에게 가라 그러는데 꽤 많이 호응을 하고 있나 봐요. 주 4일 근무 공무원도 경상북도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뭐 사흘을 쉬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 공무원들 그대로 하시는데 신규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4일만 뽑고 일하고 3일은 그 세컨 잡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직업을 할 수 있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인건비도 그 날짜에 비례해서 좀 적게 드리는 그런데 청년층에 호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일자리 사례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그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후불제입니다. 1월달 월급을 주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시행을 하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한 달 월급이 157만 원이거든요. 157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그런 분들은 4대 보험료를 도와드린다거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드린다거나 조금 있으면 저게 나올 겁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인상 상한선을 더 낮춰서 건물주가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런 그 소상공인 등을 돕는 그런 시책을 한꺼번에
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봄까지는 최저임금이 연착륙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과 수산업이 근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은 24% 정도 머문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곧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금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각종 그 애국가의 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농수산이 다른 그 품목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그 쌀값 정책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시장 논리가 아닌 정말 정부 논리에 의해서 쌀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쌀값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정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쌀값은 15만 원을 넘는 선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가을 겨울이면 도청 시청 앞에 야적 시위가 있는데 올 겨울에는 야적이 없죠. 농민들께서 현재의 쌀값을 비교적 받아들이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해가지고요, 최소한 작년 말로 재작년 수준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수준, 2016년에 쌀값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13만 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수준 15만 원 선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최대 그 매입 그리고 조기 격리,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주요해 가지고 쌀값이 수학기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가기는 어렵지요. 아까 김호관 국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생산 조정에 들어가지요. 쌀 대신에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을 좀 조정하는 방식을 하고요. 그리고 쌀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직불금 체제를 어떻게 좀 합리화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꺼번에 연구를 할 거고요. 가격 안정제가 연구는 되고 있는데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주에 내주가 아니라 이번 주입니다. 내일 요 문제 업무 보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부 장관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 농수산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싶고요. 아주 고령이시거나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농수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진흥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낮은 출산율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과거 기억을 보면 한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던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다 좀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출산 문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특별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출산율이라는 숫자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마구 인센티브를 드리고 보조금도 드리고 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워라밸, 일과 생활의 병립, 균형, 워크 앤 라이프 뭐 밸런스인가, 그런 쪽을 정책의 목표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자. 그러려면 굉장히 여러 분야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인데요. 그 중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남이고 하나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광역단체도 되고 기초단체도 됩니다. 세종시가 1.86인가 이렇게 돼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8년 동안 1등하다가 2년 전부터 세종한테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해남이 지금도 아마 2.4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두 군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해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드린 거죠. 뭐 아이 두 번째 아이는 몇백만 원 주고 세 번째 아이는 뭐 1,0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속 그것도 있고, 심지어 부모가 원하면 이름도 공짜로 지어드리고, 관광지에 그 전광판에 누구네 집 몇째 아들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올리고, 지역신문 일면에 애기 사진 넣어가지고 막 축하 광고를 군에서 실기도 하고요. 요컨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 온 군이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리고 돈도 드리고, 그렇게 그냥 인센티브의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온 게 해남의 경우고요. 과천은 그런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1등이 되는가? 이건 것 같아요. 여성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직장에 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더 낳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세종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면서 출산 자체에만 마구 돈을 쏟아붓는 것 가지고는 이미 지난 10수년 동안 해왔던 것이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 큰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곧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극복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